안녕하십니까. 신규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전 세계 군사안보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가 전차 지금 뭐 다 쓰고 없죠. 그래서 T-62 전차, 그 고물전차 끄집어내와서 싸우고 있는데, 장갑차 러시아 뭐 수만 대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장갑차 벌써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장갑차가 등장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북한 핵실험 전후에서 이란을 공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또 중국은 내부 문제 때문에 외부에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으로 때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페인이 라트비아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할 레오파르트 2 A4 전차 훈련 준비에 들어갔는데 곧 좋은 소식이 있겠죠. 부터 5가지의 단신 알려드리고 2가지 중요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40대 이상의 레오파르트 2 A4 전차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스페인이 라트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차병 훈련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이르면 이달 중에 교육이 시작될 전망인데 몇 달 후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레오파르트 2 A4 전차의 전투 장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최근 산둥 항공모함에 경량 드론을 배치해 운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찰 또는 자폭 임무용으로 보이는데 크기가 워낙 작아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프랑스와 기술 협력을 통해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인 브라질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의 핵연료 획득과 운용, 처리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이변 없이 무난하게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과정과 결과를 잘 참조해야 하겠습니다. 대만의 해군력 낙후 문제가 대만은 물론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만군이 사용 중인 대잠용 기뢰가 무려 100년 전인 1917년에 제작된 미군 마크6 모드 15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 기뢰가 정말 작동이 가능하냐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토 가입 신청을 한 스웨덴과 핀란드가 발트해에서 미군과 함께 러시아를 겨냥한 대규모 해상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가 기습 점령한 섬을 다시 탈환하는 시나리오인데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단신 알려드렸고요. 중요한 소식 2가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러시아의 장갑차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군의 전차가 부족하다는 소식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러시아가 수만 대 단위로 보유하며 결코 부족할 일이 없어 보이던 장갑차도 극심한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정말 희귀한 프랑켄슈타인 장갑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러시아군의 기갑 차량 제공 물량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으며 일선에서는 극심한 차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이미 파괴된 장비들의 부품들을 붙여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상한 장갑 차량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6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식별되고 있는 이 괴이한 장갑차는 파괴된 2종류의 장갑차에서 각각 차체와 포탑을 떼어내 임시 변통으로 용접한 물건인데요. MT-LB 보병 수송 장갑차의 차체 위에 BMP-1 보병 전투 장갑차의 포탑을 얹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탑은 워낙 급하게 급조했기 때문에 MT-LB 차체의 전면의 기관 총탑은 제거하지 않고 병력 탑승실 상부 해치 위에 그대로 용접을 하는 황당한 형태로 결합됐는데요. 이러한 포탑은 제대로 회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중률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전에서 사용이 가능할지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죽은 장갑차량 일부를 떼어내 이어붙이는 이른바 프랑켄슈타인 방식의 차량들은 주로 중동 지역에서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무장 반군들이 만들어 왔는데요. 장갑 차량 재고가 넘쳐나는 러시아군에서 이런 사례가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BMP-1 7,450대, BMP-2 4,500대, BMP-3 640대, BTR-80 계열 1,100여 대 등 13,700대에 달하는 보병 전투 장갑차와 6,000대 이상의 MT-LB 보병 수송 장갑차, 그리고 MT-LB의 파생형 장갑차들로 추산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량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공식 발표 자료와 달리
일선의 러시아군은 심각한 장갑 차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현재까지 약 1,400여 대의 전차와 3,400여 대의 장갑 차량 전투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기갑 차량을 보유한 나라라며 마치 화수분처럼 끝없이 기갑 차량을 쏟아낼 것 같았던 러시아. 이번 전쟁을 통해 그 밑바닥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러시아군인데 여기 뒤에 기관 총탑이 있어요. 기관 총탑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 총탑 뒤에 보시다시피 73mm 포탑이 또 있어요. 이거 BMP-1 포탑 떼낸 거죠. 그리고 이 장갑차는 MT-LB 보병 수송 장갑차예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보병 탑승 공간인데 러시아 장갑차들의 특징이 보병들이 타고 내리기가 대단히 힘들다라는 불편하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병이 잘 내부 탑승하지 않고 위에 그냥 걸터 앉아 있죠. 왜? 안에 있다가는 도저히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그렇게 해 있는 것인데 이 보병 탑승 공간에다가 이 BMP-1의 포탑을 갖다가 끼워 놓은 겁니다. 용접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기관 총탑이 있는데 뒤에 또 포탑을 갖다 붙였어요. 73mm 저하포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정면으로는 포를 못 쏘죠. 포 쏘면은 이 기관 총탑에 걸리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MT-LB에다가 이렇게 73mm 포를 갖다 붙인 거는 지금 러시아가 전체적으로 방어 작전에 들어갔죠. 지금 뭐 이제 공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끌고 모아서 세베로도네츠크 지역에다가 공세를 하는데 그 세베로도네츠크 공세 작전은 우크라이나 군의 유인 매복 작전이었고 거기에 걸려들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죠. 나머지 헤르손이든지 하르키우든지 뭐 이지움이든지 전부 지금 이 방어 작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방어하는 그 어떤 그 화력 지원용으로 지금 이걸 쓰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BMP-1이 7,500대나 있다고 해놓고 그걸 지금 MT-LB에 갖다 붙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도 MT-LB에다가 BMP-1 이 포탑 76mm 포탑을 갖다 붙였어요. 이거 모습하고 이거 모습하고 조금 또 다릅니다. 각이 여긴 더 훨씬 더 많이 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막 이어 갖다 붙이는데 자, 포탑이라고 하는 것은 포만 갖다 꽂는다고 해서 포탑이 아니죠. 이거를 뭐 사격할 수 있는 이 자동 장전할 수 있는 장전 장치 또 사격 통제 장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그냥 갖다 놓고 이 방어용으로 해서 수동으로 그냥 끽끽 돌려가지고 수동으로 그냥 우리 여기 포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뛰어들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용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어이없는 장갑차가 지금 러시아가 쓰고 있는데 7,500대나 BMP-1이 있다고 해놓고 그걸 지금 MT-LB에다 갖다 꽂을 정도면 BMP-1 7,500대 설은 거짓말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세계 랭킹 2위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러시아 군사력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뻥이었던 거죠. 두 번째, 정말 심각한 중동 정세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란의 핵무기 완성이 수주 앞으로 다가왔다고 경고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난주 지중해 일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이란 공습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엄청난 수의 전투기와 지원기가 동원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창군 이래 거의 최대 규모의 장거리 공습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는 이란의 핵시설과 주요 전략 거점을 겨냥한 공습 시뮬레이션이었다고 복수의 이스라엘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군 당국이 6월 1일 지중해 일대에서 장거리 침투 비행과 공중급유, 원거리 표적 정밀 타격 등이 포함된 훈련을 실시했으며 구체적인 훈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키프러스, 그리스 등 우방국의 협력을 얻어 1000km 이상 떨어진 장거리 표적까지 대규모 공격 편대군을 침투시키고 표적을 정밀 파괴한 뒤에 이탈하는 시나리오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훈련에는 이스라엘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는 물론 F-15I와 F-16I 등 주력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전자전기와 특수전기 등이 총동원되어 수십 대 규모의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훈련을 실시한 것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약 30일 일정의 대규모 군사훈련의 일환인데요. 이스라엘 정부는 베니 간츠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번 훈련이
핵무기 완성을 눈앞에 둔 이란을 겨냥한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프탈리 베넷 이스라엘 총리는 훈련 직후인 현지 시각 6월 3일 이란의 핵무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지만 일정 기한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독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다 라고 밝히며 이미 이 문제를 우방국은 물론 IAEA 사무총장에도 통보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IAEA는 최신 이란 핵 현황 보고서에서 이란이 이미 핵 탄두 1개 제조 가능한 농축 우라늄을 확보했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요. 사실상 핵실험만 앞두고 있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이스라엘이 정말 칼을 뽑아들지 중동 정세가 경랑 속으로 휘말려들고 있습니다. 자, 이란 핵 위기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북한이 지금 핵실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핵실험 사실 의미 없어요. 북한은 이미 핵 보유를 완성을 했고, 그런데 왜 또 핵실험을 할까? 저는 이란의 대리 핵실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을 할 때 이란의 참관단들이 계속 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개발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북한이 또 안 그래도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대리 핵실험을 해주면서 또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인데,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과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그런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된다. 국토가 좁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 뭔가 이 이란 정부를 레짐 체인지를 하든지 아니면 이란 핵시설을 다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단을 내릴 텐데, 그 결단의 결과 바로 이 훈련 아니겠습니까? 수십 대의 전투기와 전폭기를 동원해서 1000km 이상 날아가서 이 폭격하는 이런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여기 있으면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그리스의 어떤 협조, 그래서 이 그리스 섬들 쪽으로 날아가서 이제 폭격하는 훈련을 했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 1000km를 이 큰 폭탄을, 핵무기 같은 이런 폭탄을 달고 날아가서 폭격하고 돌아올 것 같으면은 공중급유 한 2번은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륙하자마자 이 동지중해 상공에서 공중급유 한번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래야 한 30% 정도의 연료를 또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날아가서 폭격하고 돌아올 때 다시 공중급유하고, 요걸 그대로 반대로 꺾으면 이렇게 됩니다. 테헤란 서부까지 날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라크 상공에서 공중급유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도 이라크 상공에서 공중급유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이런 시나리오로 연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란을 때린다? 자, 그러면 뭘 때릴 거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죠. 하나는 핵시설을 때린다. 그런데 핵시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 너무 많은 핵시설을 동시에 다 때릴 수 있나? 그러면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그 의지를 없애면 된다. 즉,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시설을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란 대통령을 비롯한 이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폭격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핵무기가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핵무기 가지고 있죠. 그래서 F-35에 핵무기 싣고 가서 내리 꽂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사용했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핵무기 보복,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이 핵우산에 대한 공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대신해서 핵 보복 공격을 해주게끔 약속이 되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란은 그런 동맹국이 없죠. 그래서 이란이 핵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이란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에게 핵 보복 공격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이란과 그래도 친하게 지내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인데, 지금 중국은 이 국내 문제 때문에 시진핑의 3년임을 위해서 거기에 몰입하느라고 대외적인 목소리 지금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제압가림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란을 핵 공격하려면 지금 이 2022년 이때가 가장 적기, 어쩌면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북한의 이 7차 핵실험 이 전후에서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상황이 다시 인류에게 핵무기의 핵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거의 뭐 한 80년 만에 다시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을 해보고, 과거에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니까 뭐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잠수함들이 전부 이집트 협조 수에즈 운하를 열어주는 거죠. 그 열어주어서 지금 홍해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잠수함에는 핵 순항미사일 탑재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과연 정말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이 모든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쏠려 있는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는 이 중동 지역에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계속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